금 투자를 하실 때에도 그 장기적인 가격 급락을 열심히 공부를 하신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세계 경제의 앞날이 불투명할 때는 되도록이면 현금 보유를 늘리는 게 어떤가 싶어요. 굳이 투자한다면 저 같으면 투자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한국 경제 여쭤보려고 하는데, 한국 수출 바닥 찍고 좋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좋아지고 있는지랑 수출에서 투자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수출이 일시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는 의문스러워요. 국내 경기가 부진하니까 수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해외 수출에 더 목을 메고 있어서 수출이 증가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정부는 환율을 끌어올리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출이 증가하면 경기는 호전된다, 이런 판단으로 고환율 정책을 꾸준히 펼치고 있어요, 간헐적으로. 근데 환율을 끌어올려 놓으면 수출이 안 늘어요. 그런 사례가 세계적으로 없다니까요. 수출이 오히려 부진해져요. 그럼 경기도 부진해져요. 그러면 시장의 힘이 더 커져요, 정책의 힘보다. 그 뒤에는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져요. 2008년부터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성장률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우리 정부가 수출이 GDP의 절반에 육박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도 성장은 수출이 이끌어왔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수출에 목을 메고 있어요. 그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고환율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런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 수출이 GDP의 절반에 육박할까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출은 매출 총액이에요. GDP는 부가가치 총액이에요. 기준을 일치시키잖아요. 그러면 수출은 GDP의 10%가 안 돼요. 반대로 내수가 90% 이상이에요. GDP의 90%가 넘는 내수는 환율이 상승할 때 확장되겠어요? 아니면 환율이 내려갈 때 확장되겠어요? 우리 환율이 내려가면 우리가 수입하는 주요 자원들 다 갑자기 사올 수 있잖아요. 다른 수입품들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수로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잖아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질 때 내수는 확장이 돼요. 그렇다면 환율을 끌어올려야겠어요? 내려야겠어요? 경상수지 적자가 커지지 않는 한은, 흑자가 적자로 전환되지 않는 한은 환율을 점진적으로 끌어내려야 내수가 확장되고 그 덕에 성장도 높아져요. 국민들은 그 덕에 경제 번영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정부는 그 반대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러나 내수는 계속 위축되는 거예요. 수출이 아무리 많이 늘더라도 GDP의 90%를 내수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내수는 부진해질 수밖에 없고 성장률은 낮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정부가 지금이라도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용납만 해주면 우리나라 성장률은 지금 당장 6% 이상으로 갈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 국내 시장을 떠났던 금융자본들이 국내에 다시 돌아오면 환차익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금융자본들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주시장도 호조를 보이고 부동산 시장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그러면서 성장률도 높아지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경기 부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요. 경제 호조를 이어갈 수가 있어요. 제발 경제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펼쳐져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펼쳐지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워요. 경제가 성장하고 있을 때, 그리고 경상수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이때는 수출이 하면 할수록 성장률이 높아져요. 그러나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흑자일 경우에는 수출이 아무리 증가해도 환율이 오를 경우에는 내수가 부진해지면서 경기는 더 부진해져요. 제발 그걸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 정책당국이 자꾸만 이론에만 집착하니까 그 현실을 안 보는 거예요. 자, 올해 하반기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부동산 시장의 장기 주기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부동산 시장의 그 장기 주기는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광기의 기간은 통상적으로 3에서 4년 정도, 그리고 패닉과 붕괴는 반년에서 1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장기 정체기가 오는데 5년에서 6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최근의 주기를 보면 2018, 2019, 2020년 투기 광풍 불었죠. 이게 광기거든요. 그리고 2021년도에 가격이 주춤주춤 떨어지고 거래량이 줄면서 패닉이 왔어요.
그러다 2022년도에 붕괴가 왔어요. 근데 2022년 말까지 급매물들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2023년부터서는 장기 정체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장기 정체기에는 가격이 작은 폭이지만 등락을 자꾸 계속을 해요. 금방 부동산이 살아날 것처럼 했다 다시 꺼지고 또 살아날 것처럼 했다가 떨어지고 하면서 이 기간이 5, 6년 정도 지속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5, 6년 정도는 저축을 축적을 해야 부동산 수요가 새롭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부터 장기 정책이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4년 정도? 그러면 올해가 2024년이니까 2028년 정도부터는 서서히 살아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도 많이 나오고 집값도 상승하는 월 상승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소장님께서 좀 일시적이라고 보시는 입장인 거예요. 그럼요. 새로운 수요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현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 기회에 사놓으면 좋겠다 해서 투자를 해요. 그러면 이제 잠시 가격이 상승을 해요. 근데 추가적인 수요가 뒷받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투기 열풍이 불었을 때 큰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 수요에 가담을 하는 바람에 지금은 수요가 사라져 있는 상태예요. 등락은 계속 하겠지만 앞으로 한 4년 정도는 지나야 부동산 수요가 본격적으로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지금 부채 규모는 어느 정도고 부동산 PF 문제는 괜찮은가요? 이제 부채 얘기만 나오면 조금 제가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왜 그러냐면 경제라는 것은 어느 한 면만 보면 반드시 오판할 수가 있어요. 수요가 많이 증가하면 가격이 오를 것 같잖아요. 근데 공급이 더 많이 늘면 가격은 하락을 해요. 그래서 부채도 마찬가지로 그 이면을 한꺼번에 봐야 돼요. 부채 이면에는 금융기관의 대출이 있잖아요. 그 대출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자본 축적이 증가해야 돼요. 그럼 자본 축적 증가가 바람직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경제가 호조일 때는 부채 증가가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말씀을 드린 게 그거예요. 경제가 호조일 때는 자본 축적이 그만큼 많아지고 대출도 커지잖아요. 부채가 오히려 경제 활동을 촉진한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든 국가부채든 기업부채든 사실은 국제적인 수준, 선진국 수준에는 조금 떨어져요. 모든 부채가 다 그래요.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그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사실은 국민 소득 수준도 높고 또 성장률도 높은 편이에요. 선진국이더라도 부채 수준이 낮으면 장기 정체가 있거나 아니면 아예 후진국들이에요. 자본 축적이 없으니까 부채가 늘어나지 못하는 거죠. PF 문제 같은 건 심각한 건 사실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세계적인 금리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 터져서 국내 경제를 덮쳐오면 PF 문제가 국내 금융위기를 촉발시키는 트리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목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우리 정부가 이런 데는 아주 탁월해요. 정책 당국의 역량이 세계적으로 뒤떨어지지 않아요. 일본을 따라가서 문제일 따름이지. 그래서 지금 PF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대책을 단계별로 수립을 해놓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어요. 세계적인 금융위기만 터지지 않으면 그것도 무사히 극복하면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자, 한국 경제에 그러면 위기 징후가 있다면 그게 뭐고 근본적으로 손봐야 되는 건 뭘까요? 경제정책 실패를 빼놓고는 우리 경제에 어떤 위기적인 징후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봐요.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성장 잠재력,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지만 세계 최강이잖아요. 그 어려운 유럽 경제에도 우리 수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잖아요. 중국에 대한 수출이 대폭 줄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수출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성장 잠재력은 커요. 근데 왜 지금 우리 경제는 어렵냐? 우리 정부가 고환율 정책, 경상수지 해외 투자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당연히 국내 수요는 부진해질 수밖에 없고 경제가 어려운 거죠. 정부가 경제정책만 바꾸면 특히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용납하는 정책을 펼치면 우리 경제는 바로 살아날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더군다나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잖아요. 경상수지 흑자인 경우는 오히려 수출이 급증을 해요. 환율이 하락하잖아요. 그럼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업체들은 금방 망해요. 그래서 150달러짜리 개발해내야 돼요. 또 200달러짜리 개발해야 돼요. 우리 기업들은 그런 면에서 아주 탁월해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때 우리 수출은 오히려 증가했고 경기도 호조를 이뤘어요.
그런 사례가 우리 경제에 두 차례 있었어요. 198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중반 두 차례나 있었어요.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수출은 오히려 증가했다니까요. 경상축제는 더 커졌고 기업들이 결사적인 노력으로 망하지 않게 위해서 신제품을 개발하고 신기술 개발하고 그러니까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성장력도 커졌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성장력 잠재력도 커졌던 거죠. 그런 쪽으로 경제 정책이 펼쳐지면 우리 경제는 앞으로 5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넘어설 것으로 봐요. 10만 달러도 10년 안에 넘어설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연평균 성장률 한 6%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도. 그럼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한국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잖아요. 이거 앞으로 괜찮은지랑 생산 가능인 걸 어느 정도나 감수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현재의 경제학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 아담 스미스가 그랬잖아요. 국부의 근원이 자본, 노동, 토지라고 그랬잖아요. 현재의 경제는 그게 이제 과학기술을 덧붙여요. 이거 생산 요소거든요. 생산 요소가 증가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현재의 경제학은 가르쳐요. 근데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한 나라는 성장이 높아요. 한 나라는 성장이 낮아요. 왜 그렇겠어요? 이 생산 요소는 주어진 조건에 불과해요. 체격 조건이 아무리 뛰어나도 뛰어난 축구 선수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뛰어난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축구 기술도 길러야 돼요. 그리고 경기 감각도 키워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전부 다 피땀을 흘리고 고통을 인내해야 키워질 수 있어요. 경제에서는 이게 체력, 이건 성장 잠재력이란 말이에요. 기술, 국제 경쟁력, 그리고 경기 감각, 이건 성장 지속력이에요. 이 세 가지는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피땀을 흘리고 고통을 인내해야 비로소 키워줄 수 있어요. 근데 현재 경제는 이걸 딱 외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이 난무하고 있어요.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나라일수록 저개발 국가이고 경제난을 겪고 있어요.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어요. 국민, 기업, 정부가 피땀을 흘려야 성장 잠재력, 국제 경쟁력, 성장 지속력이 높아질 수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 분명히 이거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인 건 틀림없어요. 근데 그건 주어진 조건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여건도 극복해낼 수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일랜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일랜드는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의 병자였어요. 경제난이 워낙 심각하니까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일자를 찾아서 해외로 이민을 떠났어요. 그래서 한때 인구가 반토막 났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1990년대부터 고도 성장을 지속해요.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성장률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아일랜드는 연평균 성장률 9.3%를 기록했다니까요. 물론 2008년 말에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아일랜드가 심각한 타격을 입어요. 근데 그거 금방 극복하고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를 넘어섰잖아요. 아일랜드 해놨는데 우리나라 못해요? 주어진 여건은 극복하라고 주어졌다고 저는 봐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봐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경제 정책만 바뀌면 우리나라도 경제 번영을 다시 누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 여쭤봤는데 올해 하반기에 예금과 채권, 주식, 금, 달러, 비트코인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도 중요하지만 좀 더 어떤 자산을 조금이라도 늘려가는 게 좋을까요? 우선 비트코인 투자는 제발 하시지 말라고 권고드리고 싶어요. 비트코인은 법정화폐 절대로 대체 못해요. 통화라는 것은 거래 수단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가치 저장 수단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회계 단위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지불 수단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거래 비율을 확정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이 5가지를 비트코인든 가상화폐가 할 수 있냐는 얘기죠. 절대로 못해요. 만약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를 대체해봐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상점들 가격표 매일 바꿔 달아야 돼요. 비트코인 한때 28,000달러 갔다가 이게 8,000달러까지 떨어진 적이 있잖아요. 최근에도 비트코인 가격 7만 달러를 위협했던 적이 있잖아요. 지금 뚝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는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해봐요. 경제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비트코인든 법정화폐는 법정통화 대체하면 안 된다. 할 수도 없다. 그러면 가상화폐는 무엇이냐?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저는 그거를 도박장의 도박코인이라고 규정을 해요. 도박장에는 도박코인 화폐의 기능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거 거래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도박은 중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전 재산을 잃고도 도박 중독에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가상화폐 투자에 몰입하고 있는 분들, 지난번 그 가상화폐 28,000달러까지 갔다 폭락한 때 그 사람들 다 분화방처럼 이제 타서 사라지고 새로 그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 꼴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냐면요. 우리나라는 가상화폐 때문에 국부가 50조 원 이상 이미 털렸어요. 가상화폐에는 제발 투자 목록에서 제외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금 투자의 경우에도 금이 안전자산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근데 아니에요. 금 가격도 급등하고 급락을 해요. 1980년도에 금 가격이 한때 온수당 800달러까지 간 적이 있어요. 금방 300달러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2000년대 초반에도 2800달러까지 갔다가 800달러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최근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금 투자를 하실 때에도 그 장기적인 가격 급락을 열심히 공부를 하신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의 앞날이 불투명할 때는 되도록이면 현금 보유를 늘리는 게 어떤가 싶어요. 굳이 투자한다면 저 같으면 3년물 국고채에 투자할 것 같아요. 3년 후에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떻게든 타결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심각한 타격을 받았더라도 거기서 벗어나 있을 거예요.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그때쯤에는 서서히 기지개를 켤 것 같아요. 그럼 그때 국고채 3년물 만기가 오잖아요. 그럼 현금 알 수 있잖아요. 그때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서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제 경제병리학 책을 쓰신 소장님과 이제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제가 이 책을 펴낼 때 모든 사람이 금융위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집필을 했어요. 이 책은 이제 금융위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금융위기가 광기, 패닉, 붕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경제 원리를 제가 밝혀놨어요. 그렇다면 금융위기를 충분히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습득하면. 거기에다 이 책은 제가 수립한 경제 원리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세계사에서 중요한 경제 위기들, 금융위기 사례들은 비교적 충실하게 연구해서 여기다 실어놨어요. 읽을 거리로도 볼만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고 본인이 금융위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혹은 언제 터질지 이걸 예측해 보시길 권고해 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예측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해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 혹은 인지 편향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이룩한 업적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는 거죠. 자기가 예측을 하면 경제 활동, 투자 활동 등도 그 예측에 따라서 손해는 최소화시키고 또 이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지 않을까 싶어요. 저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길 권고해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이 책은 제가 1982년도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42년 만에 나온 책입니다. 경제 병리학의 일반 원리, 이 구축하는 데 한 30여 년 걸렸고, 입증하는데 사례 연구를 또 한 10여 년 거쳤어요. 오랜 세월 동안에 제 노고가 깃들어 있는 책이라 저도 좀 애착이 가고, 세계적으로 경제 병리학을 제가 최초로 수립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책이니까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좀 있을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이제 보완하기 위한 것도 있을 텐데, 경제 위기, 뭐 금융 위기 안 왔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왔을 때 이제 소장님 주관식 경제병리학 책을 보고 난 다음에 자산을 조금이라도 그렇게 이제 배분해 놓으신 분들은 그런 위기 때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최영식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